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시장의 사이클을 지켜봤다. 하지만 최근 금값의 움직임은 실로 이례적이다. 단기간에 급등하고 다시 급락하는 이 패턴은 30년 넘게 투자 세계를 관찰해온 나조차도 흥미롭게 바라보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급락을 두려워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것을 건강한 조정이라고 본다. 너무 빠른 상승에는 반드시 냉각 구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다. 최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단기간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나는 이 하락이 본질적인 추세의 끝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과정이라고 본다. 자산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단기적인 변동을 견뎌야 한다. 오를 때마다 환호하고 내릴 때마다 두려워한다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단기 투기일 뿐이다. 한국 시장에는 흥미로운 현상도 있다. 국제 시세보다 조금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가격 괴리가 아니라 심리적 신호다. 투자자들이 금을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는 피난처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금으로 몰린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시장 심리의 핵심이다. 나는 이런 흐름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원칙을 떠올린다.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수익은 이성에서 나온다. 지금의 금값 변동도 감정의 파도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진동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파도의 방향이 아니라 조류의 흐름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금은 여전히 신뢰받는 자산이며 단기 조정은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결국 나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금은 여전히 살아있고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증명한다. 단기적인 폭락에 흔들릴 이유는 없다. 현명한 투자자는 공포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조용한 기회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시장을 분석할 때 언제나 한 가지를 먼저 본다. 누가 흐름을 바꾸고 있는가? 최근 몇 년간 금값을 흔든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는 단연 도널드 트럼프다. 그의 통상 정책, 특히 관세 전략은 단순히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통화체계 전반을 흔드는 요인이었다. 관세 인상은 물가를 자극했고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다시 안전자산인 금으로 시선을 돌렸다.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다. 정책을 내세우고 하루 만에 뒤집는 일도 많았다.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의 심리를 자극한다. 나는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일종의 보이지 않는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불확실할수록 안정된 가치 저장 수단을 찾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이다. 또한 그는 연준 의장까지 압박하며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했다. 금리가 내려가면 화폐의 매력이 줄어들고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나는 이때마다 시장의 움직임을 세밀히 관찰한다.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그 답은 명확했다. 금과 은이었다. 나는 금의 단기 급등이나 급락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금은 N자형 곡선을 그리며 움직여왔다. 급등 후 조정, 다시 상승. 이 반복은 시장이 과열과 냉각을 번갈아가며 균형을 찾는 과정이다. 문제는 그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세계 경제 구조의 불안정성을 반영한다. 이 시점에서 내가 내리는 결론은 간단하다. 트럼프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공포를 키우지만 장기적으로 금의 내재 가치를 드러나게 만든다. 정치가 일시적으로 시장을 왜곡할 수는 있어도 경제의 본질적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금은 그 진실을 드러내는 가장 오래된 지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진짜 가치가 떠오른다. 그리고 지금 그 진짜 가치의 이름은 여전히 금이다. 나는 항상 말한다. 빚은 눈덩이와 같다. 굴릴수록 커지고 결국 멈출 수 없게 된다. 지금의 미국이 딱 그렇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37조 달러에 이른다. 그중 이자만 해도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선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미국 국방비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세계 최강국이 이자 상환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니다. 미국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내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화폐를 무한히 발행하면 단기적으로는 숨을 돌릴 수 있지만
결국 달러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 반사이익은 자연스럽게 금으로 이동한다. 왜냐하면 금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신용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레이 달리오가 말한 3년 내 미국의 부채 위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된 현실이다. 부채의 확대는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이어지고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부른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투자자들은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린다. 나는 이 단순한 순환의 논리를 수십 년간 봐왔다. 인간의 탐욕은 변하지만 시스템의 결말은 항상 같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금을 단기 매매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 단위의 보험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통화 가치를 지켜주지 못할 때 금은 개인의 부를 보존해준다. 금은 수익을 내는 자산이 아니라 위기를 버티게 하는 자산이다. 달러가 약해지고 미국의 신용이 흔들릴 때 금은 반대로 빛난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역사는 늘 그렇게 흘러왔다. 나는 지금의 시장을 보며 확신한다. 부채로 가득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빚이 없는 자산, 바로 그것이 금이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그 단순한 진실이 가장 강력한 투자 원칙이 된다. 나는 오랫동안 금융 시스템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시장은 진실을 숨길 수 있어도 올해는 못 숨긴다. 미국 정부의 부채 구조를 보면 그 말이 떠오른다. 버나드 메이도프가 감옥에서 나보다 더 큰 사기꾼은 미국 정부다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 말은 비유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이었다. 미국은 지금 부채로 부채를 막고 있다. 새로 발행한 돈으로 이전의 빚을 갚고 그 위에 또 다른 부채를 쌓는다. 이것이야말로 거대한 폰지 구조다. 나는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늘 의문이다. 부채가 누적될수록 신용은 약화되고 신용이 흔들리면 화폐는 흔들린다. 화폐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짜 가치를 찾는다. 그 진짜 가치가 바로 금이다.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지만 신뢰라는 이름의 가치가 있다. 이론스의 금은 100년 전에도 금이었고 100년 후에도 금일 것이다. 정부가 신뢰를 잃는 순간 시장은 냉혹하게 반응한다. 화폐의 약화, 물가의 상승, 부의 불균형, 이 모든 현상은 이미 시작되었다. 나는 이런 시대에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고 본다. 불안한 신용 대신 변하지 않는 실체를 가진 자산의 일부를 두는 것이다. 그것이 금이든 실물 자산이든 핵심은 내 손에 남는 가치다. 나는 늘 젊은 투자자들에게 말한다. 정부는 부채를 줄이려 하지 않는다. 그저 다음 세대로 넘길 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시장의 불안전함을 인정하고 화폐 시스템의 한계를 직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투자의 출발점이다. 미국 정부의 부채 구조는 메이도프의 사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크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 신뢰가 깨지면 붕괴는 순식간이다. 나는 그래서 금을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신뢰의 마지막 보루로 본다. 나는 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자금이고 자금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심리다. 최근 부자들이 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나는 그것을 전적으로 맞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다. 불안이 커질수록 자산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달러가 흔들리면 금은 그 대안이 된다. 많은 이들이 금을 절대적인 피난처로 생각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본다. 금은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균형추다. 포트폴리오의 절반 정도, 즉 50% 수준으로만 금을 보유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남은 절반은 생산적 자산 주식, 채권 혹은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왜냐하면 금은 이익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은 지켜주는 자산이지 불려주는 자산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장에서는 금이 유독 강력한 존재감을 갖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불확실성이다. 정치, 전쟁, 인플레이션, 부채, 이 모든 변수들이 겹치면 사람들은 수익보다 안정을 우선시한다. 나는 이런 시장의 심리를 경계하면서도 이해한다. 인간은 언제나 손실을 두려워하고 불안을 피하려 한다. 나는 자산가들의 움직임을 보며 한 가지 교훈을 다시 확인한다. 돈은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을 따라간다. 그래서 금은 언제나 위기의 시기에 강하다. 달러가 흔들릴 때,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 금은 조용히 신뢰를 회복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 금에 대한 맹신은 또 다른 형태의 탐욕이다.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균형을 중시한다. 공포 속에서도 냉정하게 분산하고 기회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결국 금은 심리의 자산이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인간의 불안이 그 가격을 움직인다. 나는 그 불안을 읽고 그 방향에 대비한다. 그것이 투자자의 일이며 금은 그 불안의 온도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온도계다. 나는 언제나 시장의 단기적 소음보다 구조적 요인에 주목한다. 지금 금값의 상승은 단순한 투기나 일시적 공포 때문이 아니다. 그 밑바탕에는 거대한 흐름, 즉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의 하락이 자리 잡고 있다. 돈이 흔해지면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금은 다시 주목받는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반복된 경제의 법칙이다. 최근 몇 년간 세계 각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을 과도하게 풀었다. 팬데믹, 전쟁, 금리 인하, 그리고 각종 재정 지원책이 이어지며 화폐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시장에 돈은 넘쳐나는데 실질적 가치는 줄었다. 나는 이 상황을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른다.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자산을 서서히 갉아먹는 가장 교묘한 세금이다. 그렇다면 왜 금이 강세를 보이는가? 이유는 명확하다. 금은 정부가 인쇄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이다. 채권이나 화폐는 정책에 따라 가치가 변하지만 금은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금의 본질적 힘이다. 나는 늘 말한다. 가치는 변하지만 진짜 가치는 남는다. 금은 그 남는 가치의 상징이다. 이번 상승의 직접적 촉매는 연속된 금리 인하였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현금의 보유 매력이 줄고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하지만 금은 단순히 금리의 반사이익으로 오른 것이 아니다. 그보다 깊은 이유는 신뢰의 이동이다. 사람들은 점점 중앙은행의 결정을 믿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망을 찾고 있다. 나는 이 현상을 단순한 시장 반응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다. 금의 상승은 화폐 시스템이 보내는 경고음이다. 너무 많은 돈이 풀리고 너무 많은 빚이 쌓인 세상에서 금은 마지막으로 남은 기준점이다. 결국 금의 상승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그리고 시장이 신뢰를 잃는 순간 금은 다시 불타오른다. 나는 세계 경제를 볼 때 각국의 행동 변화를 유심히 관찰한다. 말보다 행동이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금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신뢰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 국채의 주요 보유국이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그들은 점차 미국채 매입을 줄이고 금으로 눈을 돌렸다. 계기는 명확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그때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동결하자 중국은 깨달았다. 달러는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다. 만약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 그들의 자산도 동결될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자산을 분산하기 시작했다.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 국채 매입 자금을 금으로 전환했다. 나는 이 결정을 경제적 자주권의 실험이라 본다. 금은 미국의 통제 밖에 있는 유일한 글로벌 자산이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뢰의 중심이 달러에서 금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현상을 맹목적으로 낙관하지 않는다. 금은 국가의 위기를 막을 수는 있지만 성장의 원천은 아니다. 중국이 금을 모으는 것은 방어 전략이다. 경제가 불안정할수록 방어는 중요하지만 방어만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중앙은행이 금을 모을 때 당신도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단순히 따라하기보다는 그 배경을 읽어야 한다. 금은 단지 투자 상품이 아니라 신뢰의 이동이라는 시대적 현상을 반영한다. 결국 금을 매입하는 것은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행위다. 중국이 그 불안을 먼저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세계 금융의 새로운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나는 오랜 세월 투자자로 살아오면서 한 가지 원칙을 배웠다. 시장은 반복되지만 사람들은 늘 잊는다. 지금의 미국은 그 교훈을 다시 상기해야 할 시점에 있다. 나는 2026년을 세계 경제의 분기점으로 본다.
정치적, 경제적 긴장이 동시에 폭발할 해가 될 것이다. 트럼프의 2기 집권이 현실화된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관세 정책의 재개, 보호무역 강화, 그리고 달러 패권의 흔들림, 이 모든 것은 글로벌 신뢰 체계를 다시 흔들 것이다. 시장은 이미 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기 둔화, 이것은 고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식어가고 소비는 위축된다. 나는 이런 환경을 투자의 역설이라 부른다. 모든 것이 올라가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시장. 이럴 때 진짜 가치는 수익이 아니라 보존에 있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전통적으로 금은 강세를 보인다. 달러가 약해질수록 금은 강해진다. 그것은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시장이 신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2026년에 미국은 부채, 인플레이션, 소비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나는 이 시기를 신뢰의 시험대라 부르고 싶다. 정부가 부채를 통제하지 못하고 통화정책이 흔들릴 때 시장은 스스로의 안전망을 찾는다. 그리고 그 안전망의 이름은 여전히 금이다. 투자자는 공포 속에서도 냉정해야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많은 사람을 흔들겠지만 그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자는 기회를 얻는다. 나는 그 기회의 한 축이 금이라고 본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금이 만능의 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견디게 하는 보험이지 탐욕의 도구가 아니다. 결국 2026년 이후의 세계는 신뢰의 재편을 겪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금이 불타오를 것이라 믿는다. 인간의 탐욕이 만든 위기 속에서도 금은 변하지 않는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